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치료의 진심인 진재통의원 이종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재생의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의학을 하면 여러분 아마 줄기세포가 제일 먼저 떠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재작년에 골수를 뽑아서 무릎 치료에 적용하는 치료 방법과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지방을 뽑아가지고 SVF라는 것을 뽑아가지고 무릎에 집어넣는 치료 방법이 인정비구를 허가가 났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들 관심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줄기세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요즘 연구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앞으로 더 우리에게 적용될 거라 믿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생의학을 하면은 처음 또 제가 의사들이 쉽게 적용하는 것이 PRP라고 생각합니다. PRP는 PRP와 PRF가 나눠지는데요. 똑같은 겁니다. 결국은 플라텔라 리치 플라즈마를 PRP라고 하고요. 플라텔라 리치 피브린을 PRF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거를 이제 피브린 타입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원심부리를 좀 빡세게 해가지고 그 안에 성장인자가 많이 분비되는 혈소판을 따로 뽑아내느냐 그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PRP만 하다가 PRF가 좀 각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 안에 있는 혈소판이 핵심인데 말 그대로 PRP의 P가 플라텔릿이기 때문에 혈소판이 핵심인데 혈소판이 얼마나 잘 온전하게 활성화되지 않고 끄집어내져 가지고 그 치료하고자 하는 부위에 제대로 활성화되도록 하는 이 목적이 중요한 것인데 이 혈소판이 얼마나 잘 뽑아내지고 그것이 얼마나 덜 분화된 다음에 제대로 들어가는가 이 관건에서 보니까 PRP보다 PRF가 낫더라 라는 이제 연구들이 많이 나오면서 좀 PRF가 좀 다시 뜨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제 치료에 적용하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PRP 같은 경우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원심분리해보고 저렇게 원심분리해보고 또 실제로 우리가 2011년도에 나온 논문을 보면은 PRP의 혈소판을 얼마나 잘 분리해내는가 그리고 또 이 안에 있는 혈소판을 얼마나 온전하게 꺼내가지고 덜 활성화되게 한 다음에 다시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문들을 기초로 실제로 PRP를 돌리는 원심분리 RPM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걸 뽑을 때 우리가 보통 게이지수라든가 그 다음에 뽑을 압력이라든가 그 다음 헤파린을 넣고 안 넣고 그 다음 용기의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실제로 우리가 같은 혈액을 뽑더라도 얼마나 더 많은 몇 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치료에 적용해보면 실제로 그렇고요. 최근에 또 발표된 부분을 보면요. 혈소판을 또 이제 우리가 보존을 해서 혈소판에 있는 핵심 요소인 알파 그린이라는 것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한 2주간 보존한 다음에 그걸 그대로 이제 우리가 체내에 치료 부위에 적용하는 그런 자가활성 혈소판이라는 치료 방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가 실제로 이제 치료 효과를 보는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PRP라든가 PRF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가혈소판을 이제 증식시키는 그런 방법들 이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은 이걸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도 중요하고 이거를 활용한 다음에 얼마나 잘 적용하는가 우리 환자분이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다들 퇴행성 관절만 생각하시지만 퇴행성 관절 외에도 우리가 옆에 있는 인대라든가 측부인대 그다음 관상인대 그다음 연골판이라든가 뒤에 있는 후방십자인대라든가 그리고 여러 조직들이 힘줄들 이게 위에서 내려오는 무릎 대퇴사두근이라든가 햄스트링 그리고 아래쪽 올라오는 뭐 가슴너미수라든가 이런 올라오는 머슬들의 힘줄이 얼마나 무릎에 안정하게 기여하는가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손상되고 잘 작동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치료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딱 한 가지 이런 재료만 준비되어 있다고 잘 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얼마나 밀만 의사가 그만큼 실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PRP가 실제로 시작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한 2011년, 12년 정도입니다. 그렇게 PRP를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한 시기에 처음 도입한 병원에서 열심히 진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많이 쌓게 되었고 그와 함께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발표된 논문들을 참고해가지고 최대한 PRP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PRP라는 것이 원심분리를 보통 3000rpm 이상 돌려서 뽑는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노랗게 잘 분리가 되는 건 맞지만은 그 안에 있는 성장인자들 특히나 그 안에 있는 핵심 요소인 혈소판이 깨집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활성화돼 버려서 이미 우리 체내에 들어갈 때는 활성화된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는 최대한 덜 활성화시켜서 우리 몸에 들어가서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그런 연구 결과들을 많이 참고해서 저는 RPM들을 많이 낮추고 시간들을 여러 번 좀 길게 끊어서 돌리고 방향을 바꾼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환자분에 적용해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보통 이런 재생의학을 할 때는 항상 그냥 그 재생 물질만 넣는 게 아니라 그것을 활성화되도록 하는 스캐폴드 역할을 하는 것을 반드시 집어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보통 콜라겐이라든가 히루안이라든가 뭐 아니면 이제 퓨어팻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많은 경험을 쌓고 난 다음에 최대한 환자분께 도움되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실제로 제가 PRP를 원심분리를 빨리 돌리고 천천히 돌리고 끊어서 돌리고 그 다음에 얘들을 또 몇 주간 보관해 가지고 활성화시킨 다음에 실제로 현미경으로 본 사진을 방금 이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실제로 3000rpm으로 돌린 10분간 돌린 것과 이제 시간을 끊어가지고 방향을 바꾼 다음에 낮은 rpm으로 돌린 것과 두 개의 혈소판의 활성화 상태가 훨씬 차이 납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고요. 이게 또 한층 더 발전한 것이 이제 이 혈소판을 이제 어느 정도 보관한 다음에 이 알파 그림이라는 혈소판 안에 있는 중요한 성분들을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치료하는 것인데요. 이 밑에 나오는 그림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혈소판들이 빵빵하게 커진 게 아니습니다. 이게 활성화돼서 우리 몸에 들어가서 치료 역할을 하는 그로스펙터를 많이 모아주는 그런 부분들이 이만큼 많아졌다는 걸 수 있어요. 실제로 이제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PRP를 한 번 하냐 두 번 하냐 차이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활용해서 한 번 해버리면 여러 번의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실제로 환자분도 덜 고생스럽고 치료 효과를 보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무릎에 예를 들었을 때 무릎에 PRP를 한다 그러면 무릎 안에 이 PRP가 들어가서 효과를 보는 것은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보통 한 1년 뒤에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이 치료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 연구 결과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무릎 같은 경우에 모든 관절이 다 비슷합니다만은 염증, 만성 염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MMPS라고 해서 매트릭스 메탈로 프로테인화제 이런 효소가 있는데요. 얘가 우리 무릎의 가장 기본적인 매트릭스에 해당되는 엘러간과 히루안이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고리가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를 다 깨버리거든요. 그와 함께 연골이 깨지게 되는 것이라서 이것이 우리 무릎 연골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서 계속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는 원리인데 이런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의 관건인 MPS를 우리 보통 끊어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염증을 없애도록 하는 것이고요. 이런 항염증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통 스테로이드 같은 것을 염증 반응 끊는다고 넣어버리면 이 무릎 안 자체가 스테로이드가 염증만 제거할 뿐만 아니라 연골을 더 손상시킵니다. 실제로 위추 근육도 위축시키고 여러 가지 뼈도 손상시키고 그래서 우리 보통 뼈주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뼈까지 그 튼튼한 뼈까지 우리가 이제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그런 뼈주사라 말하게 되는 것인데 염증을 가라앉힌 효과는 좋지만 그로 인해서 연골이 손상되는 것을 막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쓰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고요. 그런 부작용이 없는 이제 염증을 막는 효과를 보는 약들을 개발해서 써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죠.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태반 계열의 제생주사라든가 그다음 연어 정소에 추출한 주사라든가 PDRN 같은 주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근데 더 도움되는 것이 PRP인 것이고요. PRP와 함께 더 도움되는 것이 스템셀인 것이고 이것들이 실제로 무릎에 들어갔을 때 관절 낙내 다른 관절에 들어갔을 때 인체에서 염증을 막아주는 효과는 이미 입증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급성 염증 반응은 유발을 하고 만성 염증을 막아주는 게 관건인데요. 이런 효과를 보는 것이 바로 PRP와 이제 스템셀 이런 것들이고 엑소솜도 해당된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연골의 재생을 시켜주고 치료 효과를 보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이런 염증을 막아주는 반응 자체가 우리가 PRP라고 한다면 일주일 이내, 2주 내에, 한 달 이내에 효과를 보는 게 바로 그런 효과고요. 실제로 이제 3달, 6달 경과를 봤을 때 효과를 보는 것은 이런 재생의학적인 제대로 된 재생에 의한 효과는 실제로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됐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는 염증을 막아서 치료 효과를 보는 것, 또 길게는 재생을 시켜서 효과를 보는 것, 이런 PRP라든가 스템셀 같은 굉장히 치료가 좋은 치료 방법인데 여러 가지 이제 안정성의 문제라든가 또 실제로 또 우리가 허가를 받고 안 받고의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 제약 조건이 있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재생의학에는 PRP라든가 테노사이트, 그 다음에 스템셀, 엑소솜 이 4가지가 크게 기본 카테고리인데요. PRP를 말씀드렸고 그러면 스템셀이 가장 핵심인데 스템셀 하기 전에 중간 단계가 어떤 게 있을까? 그런 특정 조직 세포를 가지고 키워서 집어넣는 방법이 있겠죠. 테노사이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보통 이제 회전계 파일이라든가 아니면 아킬레스 건 파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스포츠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쳐서 여러 가지 이제 힘줄들이 많이 끊어지잖아요. 이 힘줄들이 끊어졌을 때 이걸 재생시키는 방법이 스템셀도 있지만 그 중간 단계로 우리 몸에 있는 다른 조직에 있는 힘줄을 살짝 떼내가지고 그거를 세포를 키워가지고 집어넣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아이디어에 착안하여 실제로 적용하는 게 테노사이트 인젝션, 테노사이트 임플란테이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것도 보통 이제 몸에 직접 집어넣어 버리면 연골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콜라겐이 타입 2 콜라겐이거든요. 콜라겐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콜라겐이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어깨라든가 무릎이라든가 여러 가지 몸에 있는 이런 힘줄에 있는 콜라겐은 타입 1 콜라겐입니다. 근데 실제로 다른 부분에 있는 콜라겐을 빼가지고 조직을 키워가지고 다시 넣어버리니까 타입 1 콜라겐이 그대로 키워지는 게 아니라 타입 3 콜라겐도 생기고 여러 가지 타입이 좀 복잡하게 되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생각한 만큼의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심하지 않은 텐던 테어에서는 이것이 적용하면 효과가 좋다는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소개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세포를 키우는 세포 치료 자체가 굉장히 규제가 심해서 배양 자체를 우리나라에서 금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호주 같은 데서 많이 발전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걸 실제로 의사들이
뽑아놓은 조직을 빼가지고 자기들이 키워서 제공을 하는 것이죠. 뭐 오르솔셀이라든가 이런 대표적인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없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줄기세포를 데리고 와서 키워서 다시 제공하는 그런 데가 있는데 실제로 흠골계라든가 건강보험 틀 안에서 진료가 되는 그런 치료에 대해서는 엄격히 막고 있기 때문에 자체가 안 되고 있고요. 피부재생이라든가 아니면 건강 증진을 위해서 뭐 성적인 능력을 키운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데서는 실제로 그런 회사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 배양하는 비용을 굉장히 비싸게 받기 때문에 실제로 이 치료가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자, 이게 테노사이트 임플란테이션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렸고요.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것은 스템셀입니다. 줄기세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줄기세포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요즘 조금 떠오르는 것이 혈액을 뽑아가지고 이걸 원심분리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줄기세포를 뽑아가지고 IV를 해서 여러분들 건강을 책임지게 드립니다. 뭐 이런 식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런 키트가 허가가 나 있기도 하고요. 식약처가 났지만 실제로 심평원에서 인정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런 배양되는 부분이 불법이다 보니까 배양을 하지 않고 줄기세포를 바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PRP에 착안해가지고 그런 방법을 실제로 피부 미용이라든가 아니면 항노화 쪽에서 쓰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실제로 그 안에 줄기세포가 있느냐, 아직까지 그 안에 혈액내를 뽑아가지고 그 안에서 줄기세포가 있다고 보고된 논문은 없고요. 저도 실제로 현미경을 보고 배양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의 목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 나타나지 않고 실제로 데이터가 나온 거는 CD 카운터에서 그 줄기세포에 해당되는 CD 마커가 나왔다는 게 이제 전부입니다. 근데 실제로 CD 마커란 것은 클러스터 오브 디퍼런시에이션 해가지고 우리 면역자들이 처음 이제 개발한 것인데 이 CD 마커를 가지고 세포가 어떻다 저떻다 말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그 마커로 사용했는데 그런 줄기세포에 나와야 할 그 마커가 조금 낫다라는 게 실제로 이제 근거의 전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을 하시고 맞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줄기세포가 어떻게 처음부터 개발됐느냐? 실제로 독일의 병리학자 코남이라는 사람이 1867년도에 이제 본메로 우리 골수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혈모세포 외에 다른 세포도 있더라는 걸 처음 밝히면서 이제 시작됐어요. 이런 연구가. 1968년도에 프라덴슈타인이라는 분께서 이런 다른 세포 골수 안에 있는 조혈모세포의 다른 세포가 실제로 플라스틱에 붙는다는 성질을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실제 분리해냈어요. 그리고 또 1999년도에 피텐제라는 캐나다의 이제 연구자가 이 조직의 연구해 보니까 우리 몸에서 어떤 세포든 다 만들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제 줄기세포, 실제로 이게 어떤 세포인지 몰랐지만 다른 세포로 무슨 세포든 분할 수 있다는 이런 줄기세포적인 생각을 처음 시작한 것이 바로 피텐제라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2011년도에 대한민국의 메디포스트라는 회사에서 처음으로 FDA 허가를 받은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세계 최초의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선진국이었는데 실제로는 최근에 좀 많이 저조합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도 이후에 식약처에서 이 줄기세포를 이용한 정식 품목 허가를 하나도 내지 않고 있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근데 실제로 글로벌리하게도 전 세계적으로도 2019년도 이후에 그런 줄기세포를 이용한 제품에 대한 시판 허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 전에 허가받은 것들이 최근에 조금씩 이제 임상 실험에서 이제 안전하다는 게 보장되고 난 다음에 조금씩 몇 제품이 나오긴 했는데 그런 것들도 대부분 다 피부 미용 쪽에 관련된 것이고 아직까지 우리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활용될 만한 그런 것들은 잘 나오지 않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런 줄기세포를 우리 몸에서 뽑아야 되는데 어디서 뽑을 것이냐? 지금 가장 간편하게 뽑는 것이 허가 나는 것도 그렇고 골수와 지방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이외에도 진지바라고 하는 잇몸이라든가 그다음에 무릎이라든가 관절 안에 있는 우리 활막 이런 활막들이 나이가 들수록 이제 많이 생기거든요. 얘가 물을 분비하기 때문에 물에 물이 찬다 그러면 초음파를 딱 봐버리면 이게 뭔가 뭉게뭉게 구름처럼 돼 있는 게 활막인데 이게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물을 많이 분비해서 계속 물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활막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실제로 활막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될 대상군 같은 경우는 이미 퇴행성관절염이 많이 진행된 분들이라서 그런 분들은 그거를 수술하기 위해서 수술만 하고 좀 이따 다시 또 관절염 수술하는 건 너무 소모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을 적당한 시기를 본 다음에 환자가 이제 퇴행성 관절염 수술할 시기와 그 시기가 겹쳐질 경우에 환자한테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무릎 치환술을 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줄기세포 치료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재생이 잘 된다 그러면 지금같이 무릎 치환술이라든가 이런 관절을 바꾸는 그런 수술은 하지 않겠죠. 그만큼 한계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먼 것이 이 줄기세포는 이제 퀄리티하고 이게 세포의 질과 이제 양이 중요한데 실제로 양 같은 경우는 골수에는 0.01% 실제로 골수를 이만큼 뽑으면은 정말 이만큼의 줄기세포가 있을지 없을지 이게 그만큼 작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좀 많아요.
골수에 한 500배 정도 많다 그러는데 그래도 실제로 적은 부분이고요. 얘를 또 실제로 제대로 된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얘를 배양을 해서 세포수를 늘려서 넣어야 되는데 세포수를 늘리려고 그러면 배양을 할 때 세포의 질이 떨어지는 배양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지방이에요. 그래서 골수가 훨씬 배양이 잘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어느 정도 충분히 쓸 만큼의 양으로 배양을 하고 쓰려고 보면은 골수나 지방이나 비슷한 정도의 수의 세포가 구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뭘 하든 환자분께서 크게 이제 저항감이 없는 부분으로 치료를 적용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앞으로는 실제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제 시누비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물에 물차게 되는 계기인 활막, 이 활막이 나이가 들수록 많아지는데 이 활막을 뽑아가지고 배양을 해보니까 세포의 퀄리티 좋단 말이죠. 배양도 잘 되고 무슨 말이냐면은 이 나이가 든다고 해서 활막이 나이가 드는 게 아니란 것이 이제 최근에 밝혀졌어요. 이게 그만큼 나이 드는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건 빨리 나이 들고 어떤 건 빨리 늦게 나이 들기 때문에 다 다른데 활막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에서 유발되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나이가 천천히 먹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분들에서도 여기 안에서 줄기세포를 쉽게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활막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이제 더 이득이 많다라는 걸 연구가 나와져 있고 이제 앞으로도 아마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임상적으로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줄기세포를 그냥 무작정 집어넣기만 하면 효과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줄기세포에는 이제 줄기세포도 그렇고 PRP도 그렇고 이런 재생의학을 한 세포들은 대부분 호밍 이펙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호밍 이펙트가 뭐냐면은 이 어떤 조직에 들어갔을 때, 예를 들면 무릎입니다. 무릎 안에 이 세포들이 들어갔을 때 무릎의 연골이 손상된 부위를 얘들이 기막히게 찾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호밍 이펙트인데요. 우리 몸에 혈관으로 IV를 하더라도 우리 몸 안에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잘 찾아서 간다는 게 바로 이 세포들이 어울리는 것이고 이 스템셀이 이런 식으로 IV를 하거나 아니면 무릎 안에 넣거나 여러 가지 치료에 적용되는 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우리 몸에서 혈액을 통해서 치료가 될 때는요, 항상 어디든 다 거치게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간이라든가 신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 몸의 필터가 되기 때문에 이걸 다 거치게 되면 그게 다 필터에서 어느 정도 일부 대부분의 세포들이 죽거나 아니면 거기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게 좀 하나의 단점인데 그거 이외에도 실제로 우리가 보통 임상적으로 뭐 동물 실험에서 보면은 이런 세포 치료를 하기 위해서 적용을 해보면 대부분 다 폐라든가 이런 호흡기에 거기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적 우리가 최대한 많은 세포를 뽑아가지고 거기 넣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많은 대부분의 세포들이 그런 폐라든가 신장이라든가 간 같은 곳에 붙어가지고 다른 우리가 치료 목적지에 가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은 남은 부분들은 거기에 걸쳐서 필터링 되지 않은 남은 세포들은 대부분 다 우리 몸에 문제가 있는 부위에 가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 제대로 효과를 보려고 그러면 그런 데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 세포 수를 많게 한다거나 우리 친에서 충분히 오랫동안 돌아다닐 수 있도록 퀄리티를 높게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닐까 또 앞으로 우리가 더 그런 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줄기세포는 현재까지는 물론 해외 논문을 보면은 우리 나한테서 뽑은 줄기세포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긴 합니다. 아직까지 검증이 잘 안 돼가지고 시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요. 앞으로 어쩔지 모르지만 근데 실제로는 이 줄기세포를 배양을 하다 보면은 줄기세포 배양액 자체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요. 이 물들을 그냥 보통 불에 버리게 됩니다. 버리지 않고 이걸 필터링 해가지고 아니면 울트라 센트리페이션 이런 이제 그 특정 원심 분리를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세포들을 따로 분리해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이제 웬만한 도리변미경 같은 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전자미경 가지고 봐야지만 보이는 굉장히 작은 입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약 한 50에서 150 나노미터 사이 사이즈인데 이거는 굉장히 작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엑소좀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엑소좀이 뭐냐? 엑스트라 베지큘랄 머티리얼인데 이 세포들이 세포 자체 서로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 얘들이 뭘 뿜어내면 얘들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귀에 들어와서 정보 전달이 되듯이 이 세포들은 말을 못하니까 서로 정보 전달을 하려면 뭔가 물질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매질이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작은 입자들인데 이 작은 입자들이 바로 엑소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엑소점이 굉장히 많아요. 세포를 키우다 보면 굉장히 많고 이 엑소점은 이런 스템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포들 하다못해 우리 우유 안에도 있고요. 이런 배양을 하다 보면 5만 가지 세포에서 다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좋은 것인지 알고 쓰는 것이냐? 지금 보면 여기저기서 어디 유래 엑소점 하면서 화장품도 나오고 먹는 것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이걸 믿을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마지막 주제인 엑소점인데요. 이 엑소점이라는 것이 세포들의 정보 전달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정보 전달하는 놈이면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이 놈의 정보 전달에 의해서 다른 물질들을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세포가 하는 역할을 우리 몸에 이미 기본적으로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활용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 면역 물질들이라든가 그런 조직 재생하는 물질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조직에서 재생을 일으키는 게 엑소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지 이런 엑소점이 굉장히 활용 가치가 높은데요. 가장 장점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템셀은 제가 뽑은 걸 저한테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엑소점은 저한테 뽑은 걸 딴 사람한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항원성이 없다는 게 굉장히 큰 효과거든요. 실제로 이 엑소점은 근데 우리 구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아가지고 이 엑소점을 구분할 때는 크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마이크로 RNA 해가지고 마이크로 RNA 넘버링 가지고 많이 구분했었는데 이걸 연구를 계속 해보다 보니까 이게 크게 유의미하지 않다. 비슷한 효과를 보는 마이크로 RNA가 다른 것도 많고 다른 숫자인데도 비슷한 효과도 보고 이게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구분의 의미가 없어지더라. 그래서 보통 요즘은 얘가 어디서 유래했느냐.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이제 플라센타, 그러니까 태반에서 유래했느냐, 탯줄에서 유래했느냐. 이제 실제로 태반이라 하더라도 애가 나왔으면 태반이 있지 않습니까? 태반과 탯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태반과 탯줄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탯줄 안에서도 겉에 있는 싸고 있는 막이라든가 안에 있는 혈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안에 혈관과 막 안에 있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걸 보통 이제 젤리처럼 있다고 해서 왓슨 젤리라 하는데 이 왓슨 젤리가 우리 태반에서 나오는 물질 중에서 가장 줄기세포가 표효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카티스텐 같은 그런 전 세계적으로 세계 최초의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그런 줄기세포 치료제라도 거기서 활용된 거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안전하게 뽑을 수 있고 줄기세포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항원성이 없기 때문에 얘는 그거를 가지고 누구한테 적용해도 상관없는 걸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제로 2011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카티스템이 개발되고 지금까지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빅데이터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밝혀주는 거예요, 역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걸 활용해도 된다는 게 밝혀진 것이고 이걸 지금까지 계속 연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엑소점에서 이 방금 말씀드렸던 어디에서 유래했느냐, 실제로 골수에서 유래했느냐, 지방에서 유래했느냐, 잇몸에서 유래했느냐, 아니면 방금 말씀드렸던 활막에서 유래했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배양된 세포, 이게 세포 안에 있는 엑소점이 훨씬 더 효과가 좋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이 유래 엑소점 중에서도 특별히 더 중요한 게 있지 않겠느냐, 다 똑같지 않을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일단은 그 안에 있는 CD 마커라는 게 있습니다. CD 마커는 게 아까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클러스터 오브 디퍼런시에이션 해가지고 원래는 면역학적으로 CD4, CD8 이게 처음 시작이거든요. 이게 CD4 같은 경우는 CD4 T셀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이게 헬퍼 T셀이고 CD8 T셀은 사이토토식 T셀 해가지고 실제로 이 마이크로파지가 세포를 잡아먹고 식작용을 하고 우리 몸에 있는 면역작용을 해서 나쁜 놈들을 죽이고 하는 이런 원리 안에서 있는 그런 세포들의 같은 T셀이지만 구분이 되니까 구분하기 위한 그런 마커로 작용하는 것인데 이런 CD 마커에 의해서 실제로 이 엑소점들이 구분이 된 거예요. 이 중요한 CD 마커에 해당되는 부분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두 가지 어디서 유래했느냐, 그 다음에 어떤 CD 마커를 갖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감별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아직까지 의료용으로 나오는 게 아직까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표기하는 이게 유래 정도는 적지만은 이거를 아직까지 필수로 표기를 해야 되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되게 많이 있죠. 실제로 여러분 화장품을 쓸 때도 엑소점이 어디서 유래했는가를 나오기 때문에 CD 마커는 나오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제 어디서 유래했는가를 확인하시고 써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게 항원성이기 때문에 또 이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엑소점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할 것이고 이것이 이제 그런 중요한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유래 그리고 CD 마커로 인한 구분 이 돼가지고 상품화 될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밝혀지면 실제로 스템셀과 거의 버금가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여러분께 치료에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PRF를 포함한 PRP 그리고 이제 테노사이트 임플란테이션, 그다음 스템셀, 그다음에 이제 엑소점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스템셀이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것 같은데요. 스템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이제 허가 나 있는 골수라든가 지방을 뽑아서 바로 넣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비관적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클 텐데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배양을 하게 되면 효과를 확실히 좀 제대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잘 배양을 해서 안전하게 환자분에게 적용하면 그만큼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줄기세포입니다. 실제로 이제 되게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러분들을 혹세무민할 만한 정보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것이 실제로 제대로 된 줄기세포 치료인가 아닌가를 잘 적용해 보시고요. 이왕이면 첨단생 의료기관 등록되어 있는 데서는 실제로 배양이 가능하니까 그런 병원을 잘 찾아가지고 믿을 만한 의사를 만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 배양을 한 다음에 그 적용을 받으셔가지고 하루빨리 여러분을 통증에서 해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러분 치료의 진심인 진재통의원 이종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